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3.25%로 인상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도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을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예정됐던 첫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벤투 감독이 수술 후 회복 중인 주장 손흥민의 출전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와 일본에 이은 이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늘 밤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경찰은 기동대는 물론 특공대까지 투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울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마침 어제 뉴스큐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현장이었는데요. 협치의 첫 발을 떼는가 싶었고 또 여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나 싶었던 국정조사 투기 첫 회의부터 불발입니다. 이번엔 대검찰청이 뇌관이라고 하는데 국회 연결해보고 또 이재호 고문, 이상민 의원, 도 정치원로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돌풍 속에 벤투호도 오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섭니다. 남미 징크스를 깨고 아시아의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거리 응원 준비 내용 포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타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있는데요. 김동민 기자. 예, 저는 지금 카타르 도하 시내 코니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시간인데 현지 시각은 벤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거라고 밝혔는데 반면에 황희찬 선수는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베스트 11도 거의 정해진 겁니까? 네, 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어제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손흥민 선수는 출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표팀이 한숨은 돌렸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쓰는 것에 이제 익숙해졌을 것이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희찬 선수의 결장은 많이 아쉽습니다. 황소 같은 저돌적인 돌파로 우루과이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이 오늘 4-2-3-1 전형으로 나온다면 황희찬 선수의 결장으로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나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위치를 미세 조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우영이나 이재성 선수는 둘 다 중앙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송민규와 나상호 선수도 있습니다. 송민규 선수는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 윙포워드로 나온다면 원톱으로는 황의조 선수나 조규성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속팀에서의 경기력은 조규성 선수가 더 좋았지만 아무래도 큰 무대 경험이 많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백 수비 중앙 수비에는 김민재 선수와 김영권 선수가 유력하고 좌측 풀백은 벤투 감독이 출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김진수 선수, 오른쪽 풀백은 김문환과 김태환, 윤종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다면 알사드의 정우영과 손준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골키퍼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김승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알사드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1대1이 아니라 팀으로 싸울 것이다. 1대1 경합이 안 되면 2명, 3명이 우리 선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조직력이 우루과이전에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지에서 교민들과 붉은 악마 응원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카타르에는 우리나라 교민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안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부근에는 한국관이 있는데 잠시 후부터 팬들에게 우리나라 응원 용품도 나눠주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민들은 경기장에서도 응원하지만 경기장 밖 식당 같은 곳에서도 같이 모여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300여 명의 붉은 악마 응원단 본진도 도하에 도착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우리 선수들이 정말 오늘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주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돌풍이 거셉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일본도 강호 독일에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네, 일본 선수들은 우루과이와의 결전을 앞둔 우리나라를 응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죽음의 조에서 일본이 전차군단 독일을 멈춰 세웠습니다. 김도환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는 듯했지만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모리아스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습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독일파 도안과 아사노가 차례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전통의 강호 독일은 러시아 월드컵 한국전에 이어 아시아팀의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극적인 승리에 일본은 열광했고 予想していたけどそれを上回る試合展開だったし内容も良かったのでめちゃくちゃ最高の気分です。 독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Keine Ahnung. Gestern haben wir uns doch über Argentinien kaputt gelacht, weil wir gegen Saudi-Arabien verloren haben. Heute stehen wir genauso da wie Argentinien. 사우디에 이어 아시아 돌풍을 이어간 일본 선수들. 우리나라에도 응원을 보냈습니다. 황희찬과 한솥밥을 먹었던 미나미노는 한국은 특별한 일을 낼 능력이 있다고 했고 후보는 친구 이강인이 자신에게 했듯 행운을 빌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청소로도 완벽한 손님이란 외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본 관중들은 경기 뒤 스타디움에 남아 쓰레기를 치웠고 선수들은 마치 사용하지 않은 상태처럼 라커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모습이 담긴 토트넘의 후스퍼 기념주화가 국내 유통을 맡은 풍산화 동양행을 통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금화와 은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두 종류 모두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손흥민과 동료 케인, 호이비에르, 요리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결전의 날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 간의 승부, 이제 한 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 첫 경기이자 16강 진출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길목이죠. 지금 카타르 현지에 있는 서영욱 해설위원 연결해서 오늘 경기 승부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네, 서영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SNS 들어가 네, 보니까 현지 분위기 직접 전하기도 하시던데 유튜브도 그렇고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카타르 도하에 있고요. 지금 네. 숙소에서 오늘 경기 중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숙소에 계시는군요. 경기는 알라이언 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보다 앞선 경기들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전차 군단 독일을 꺾었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애초에 예상은 좀 박빙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박빙을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개막전에서 이제 카타르가 사실 에콰도르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면서 예. 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중동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중동 팀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지금 뭐 사우디, 이란도 좀 부진하긴 했지만 나름의 어떤 좀 득점력은 보여줬었고 네. 사우디 그리고 일본까지 승리를 하면서 음. 굉장히 지금 그 아시아 팀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좀 선전할 수 있었던 힘이 될 수 있었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사실 이게 뭐랄까 좀 다 개별적인 사안이죠. 뭐 예. 다른 아시아 팀이 잘했다고 그게 다른 아시아 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심리적으로
축구에서 이제 강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음.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팬들이 응원을 할 때 음. 낙심을 하면서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네. 가능하다라는 생각하고 응원전을 좀 해주실 수 있고 네. 선수들 역시도 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기억들과 묶어서 정말 누구든 축구에서는 못 이기는 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처럼 사우디가 아시아 최초로 본선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사실 역사적으로 아시아 국가가 뭐 개인기를 앞세운 남미 축구에 약한 게 사실인데 전문가로서 뭐 아직 시작입니다만 이번 월드컵 초반에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돌풍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네, 일단 준비들을 다 잘 해왔다고 생각이 예. 되고요. 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을 때에도 옵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 썼고 예.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게 사실 전반전은 일방적으로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지메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을 이번에 8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네. 선수들을 골고루 또 기용을 하면서 독일 축구에 기죽을 리가 없잖아요. 독일에서 네. 매번 독일 선수들을 만나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앞세워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묘책을 꺼냈고 그게 또 주요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아시아 팀들이 이제는 상대에게 기가 죽지 않고 특히 이제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을 한 이후로 네. 세계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격차가 심리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또 그런 것들이 또 성장을 했고 또 이런 무대에 나가서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번 대회에서 그게 좀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의 분위기가 혹시나 우리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들긴 하는데 현지에서 보시기에 우리 선수들 표정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주장이자 대한민국 역대 뭐 살아있는 레전드라고도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달 초에 부상을 좀 당하면서 좀 네. 안팎으로 우려가 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뭐 어느 정도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 아니면은 정말 뭐 트릭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합류를 해서 팀 분위기를 이끌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팀의 어떤 첫 경기를 앞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도 좋지 않나 이런 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루과이 감독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한마디 네. 한마디 대목이 좀 민감하고 걱정이 될 만큼 이 손 선수의 어떤 부상이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로서 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좀 감독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 일단 손흥민 선수가 조금씩 훈련량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훈련 디테일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상태인지는 팀 예.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우루과이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부상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오히려 뭐, 예. 네, 약점을 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약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네. 또 우루과이 대표팀의 합류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동료이자 절친한 사이인 벤탄쿠르 선수가 우루과이 예.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할 때 비슷한 언급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좀 바람직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반가운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좀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네. 과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뭐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드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네. 선수 생활이. 그래서 최대한 손흥민 선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일단 오늘 경기가 시작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선수들 부상도 변수가 될 텐데 공격의 또 다른 축이죠. 황희찬 선수는 일단은 이번 경기는 결정하는 걸로 이제 벤투 감독 밝혔습니다. 황희찬 네. 선수의 빈자리 그리고 공격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고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빅리그에서 좋은 또 경험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의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벤투 감독 체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되어 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십시일반하면서 충분히 공간을 좀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싶고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에 또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우리 대표팀이 그래도 가장 좀 풍부하게
선수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이선 공격수 이 풀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선수들 뭐 이재성, 권창훈, 뭐 작은 정우영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몫을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NS를 좀 훑어보니까 이강인 선수 출전 기대하는 팬들의 좀 시선도 있던데 좀 어떻게 예상할 네. 수 있을까요? 물론 역시 예상입니다만은. 그렇죠. 뭐 벤투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깜짝 기용을 잘 하는 성격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이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는 많은 감독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좀 일탈을 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손흥민 선수도 제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황희찬 선수도 빠지는 상황에서 깜짝 기용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벤투 감독의 기용 패턴을 봤을 때 뭐 조커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도 선발이 그렇게 유력해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앞두고 우루과이 언론은 한국에 손흥민만 있는 건 아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 위대한 선수라고 하는 네.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오늘 수비진 활약 어떻게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사실 그 이탈리아 세리아에 진출한 지 지금 반 시즌도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찬을 받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거의 뭐 월클에 근접한 수비수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팀이 중요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수비라는 것은 수비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김민재 선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모든 선수들이 좀 자신이 맡은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을 해내느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대 팀인 우루과이 실력도 보겠습니다. 우리와의 역대 전적을 이제 우루과이 시점에서 보면 6승 1무 1패인데 어떻게 좀 전력으로 좀 놓고 보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루과이가 인구가 한 30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이지만 축구에서는 정말 엄청난 대국이죠. 뭐 끊임없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배출이 되고 예. 지금도 소속되는 선수들의 어떤 그 소속팀을 보면 정말 쟁쟁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버거운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루과이의 어떤 세대 교체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고 무엇보다 중원에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 최근에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대고요. 특히 우리가 중원에서 상대의 어떤 그 벤탄쿠르, 또 발베르데, 베시노 이런 또 세 명의 그 삼각편대의 압박을 우리가 좀 버텨내지 못한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합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이번엔 좀 승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점으로 꼽히는 게 신구 조화나 중원 싸움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누네스 선수가 요즘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비롯해서 네. 경계해야 할 선수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누네스 선수가 이제 리버풀의 이제 공격수고 상당히 피지컬적으로 탄탄한 체격 조건이 187의 아주 큰 선수인데 스피드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 훈련을 따로 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예. 몸 상태가 좋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아무튼 누네스 선수의 그런 왼쪽 측면을 주로 활용하는 돌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A매치에서 뭐 68골 넣고 있는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또 베테랑 선수들이 큰 경기에서는 또 의외의 한방들을 많이 터뜨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주전 공격수들의 빈자리가 예상되면서도 다양한 선수들이 일단 언론에서 뭐 아시겠지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서 위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따로? 부담스러운 상대팀이요? 질문인가요? 네. 일단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어떤 주목할 선수보다 네. 아라우호라고 지금 그 우루과이 수비 세대 교체 핵심적인 바르셀로나 소속의 수비수가 있습니다. 이 네.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최종 명단에 못 들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류를 시키면서 예.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의료진을 또 이제 파견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직 경기에 뛸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루과이에서는 한국전에 뛰킬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갈등, 또 아라우호 선수 실제 몸 상태 이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으로 우리 선수 중에서 누굴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그라운드에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그라운드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황의조 선수도 물론 대단한 선수고 출전 가능성이 높지만 네. 황의조 선수하고 포지션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조규성 선수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아마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좀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활약을 기대해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약세로 평가되긴 하지만 우리 대표팀 불리하기만 한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태극전사들 첫 승을 거머쥐길 기대해 보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구 경기에서 또 가장 많은 논란이 생기는 규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프사이드인데요. 예. 하지만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선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개발한 판독 시스템 덕분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축구 경기장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17개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축구의 전술적 미학을 끌어올린 결정적 규칙은 바로 옵사이드.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반칙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공식 도입됐지만 도입 후에도 기준이 애매하고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계속됐습니다. We know that sometimes it takes too long to make a final decision on offside incidents. 이번 카타르 월드컵부터는 옵사이드 50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 MIT, 스위스 취리 공대와 함께 3년 가까이 개발한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 12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새 판독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데 각 선수의 몸 29개 관절 포인트를 인식해 초당 50회의 빈도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의 신체 일부가 옵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공인구에도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공인구 알릴라 안에 장착된 관성 측정 센서는 500분의 1초 단위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With the technology itself drawing the offside line. This will reduce the time needed for the assessment as well as the accuracy will be improved. 경기 중 옵사이드 상황이 벌어지면 개발한 판독 시스템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를 전송하고 결과는 주심에게 전달됩니다. 주심이 옵사이드로 판정하면 시스템이 전송한 데이터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돼 경기장 전광판과 중계방송에 그대로 송출됩니다. 피파는 새 판독 시스템을 통해 평균 70초가 걸렸던 비디오 판독 판정보다 훨씬 짧은 평균 25초에 옵사이드를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오늘 저녁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전 응원을 위해 붉은 악마가 결집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전북과 경북 등 전국 12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데요. 전국적으로 4만 명 이상의 붉은 악마가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5,000명 정도의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일 예정입니다. 주요 무대는 경복궁 광화문 앞 6조 잔디마당인데요. 3호선 경복궁역이나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붉은 악마 측은 광화문 광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340명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90명 정도가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인원입니다. 또 인파가 분산되도록 광장 곳곳에 대형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경찰청도 광화문 광장에 경찰관 40여 명과 8개 기동대를 배치하는데요. 서울 1개 기동대 인원이 70에서 80명인 것을 고려하면 600명 정도의 경찰관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등 276명을 동원하는데 붉은 악마 응원단과 경찰, 서울시 인력을 모두 합치면 안전관리 인력은 1,200명이 넘습니다. 이번 거리 응원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기억과 위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런 만큼 시끌벅적한 분위기 대신 추모 관련 멘트와 영상 등을 함께 보고요. 붉은 악마 측에서는 부부젤라와 꽹과리 등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응원용품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붉은 악마의 상징 레드입니다. 거리 응원에 나올 때는
붉은 계열의 따뜻한 옷이나 스카프 등을 챙기시고요. 경기가 밤 10시에 진행되는 만큼 핫팩이나 담요 같은 방한용품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게 또 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과 가장 가까운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임시 폐쇄됩니다. 이 정류소를 지나는 버스는 정차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도 혼잡 수준을 고려해 필요하면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응원전이 끝난 뒤에도 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릴 경우 광화문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일부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으니까요. 근처의 시청역이나 경복궁역 그리고 안국역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시간도 조정됩니다. 2, 3, 5호선의 운영 횟수를 늘릴 예정이고요. 광화문을 지나는 46개의 시내버스도 연장 운행합니다. 거리 응원이 끝난 뒤 거리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 세계적인 자랑거리였죠. 이번에도 깨끗한 거리 응원을 위해서 경기 시작 전후 진행되는 시민 질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뜻깊은 응원이 되겠죠. 이번 월드컵 응원 구호는 더 뜨겁게, 더 레드인데요. 오늘 저녁 어디서 응원을 하든 승리를 위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로 모아 카타르로 보내주시죠. 구호가 뭐 새롭게 바뀌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고요. 이제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더 뜨겁게 더 레즈라는 이제 응원 구호예요. 뭐냐면 이번이 첫 중동 월드컵이고 하다 보니까 그곳이 덥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뜨겁고 더 붉게 우리가 응원을 하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응원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아직 큰 대치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영구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경기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정 시 끝난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화물연대 서울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출정식이 끝난 이후 기지로 이동해 임시 숙소를 차리면서 파업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동량이 거의 없어 급하게 봉쇄 투쟁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할 때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번에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제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 5천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보다 많은 화물 자동차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쉬어가면서 안정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이 구조를 적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앞으로 평택항과 부산항 등 전국 16개 물류 거점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해 봉쇄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의왕 컨테이너 기지와 평택항이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기동대 17개 중대를 동원하는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첫날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이 열린 경기의왕 컨테이너 기지 안에 있는 안양 세관 건물을 찾았습니다. 긴급 현장 상황회의를 개최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화물연대를
빠르면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 조항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직후 원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화물연대와 3년 연장하자는 정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첫날 파업 집회에 전체 조합원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선 코레일이 태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태업 기간 중 승차권 취소나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3.25%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8월의 전망치에서 크게 낮춘 1.7%로 전망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원일치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3.25%로 높아졌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예상보다 소폭 낮추긴 했지만 목표로 한 2%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 겁니다. 지난 4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데 여기서 멈추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지 않은 건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7%. 지난 8월 예상치에서 대폭 내렸는데 OECD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경기 둔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가계부채에서의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수 성장이나 수출 성장 양쪽에서 약간씩은 좀 위축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한국은행은 내후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는 등 앞으로 1년 정도는 지나야 경제 회복 기미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6회 연속 인상이지만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한 건데요. 이번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태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상됐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죠. 6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8번 열리거든요. 네. 이 중에서 1월에 올렸고요. 2월엔 쉬어갔고 4월부터 6번 연속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도 2차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거는 앞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역시 물가가 문제라고 봐야겠죠. 지금 물가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른바 보복 소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공급이 더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네. 여기다 올해 이상기후까지 있으면서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그 공급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거다.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지만 예. 그렇다고 중앙은행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올리긴 올렸지만 빅스텝은 피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보폭은 좁혔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라고 봐야겠죠.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물가를 어떻게 잡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통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돈이 예적금 같은 데로 몰리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금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통화 정책을 계속 쓰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물가만 잡히냐? 경기도 잡힙니다. 왜 잡히냐? 사람들이 대출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기업들도 지금은 대출 금리가 비싸니까 투자 같은 것들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성장이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니까 일단 속도 조절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자금 경색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흥국생명 사태 같은 거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자금 시장이 문제가 돼 있는데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순위고요. 1조 2항에는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돼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돼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자금 유출 우려가 컸는데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1,300원대, 1,320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도 약간 정책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속도 조절 또 그 이변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경기 침체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까지 높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에도 충격을 줍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OECD가 그저께 자료를 내놨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낮춰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외부 기관보다 더 부정적으로 내년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네. 1%대 성장률이 왜 문제가 되냐?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라가 가진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하는 성장률을 말하거든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 부작용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한 2%가량으로 추정이 돼요. 네. 지금 이 성장률도 밑도는 성장률이 내년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봐야겠죠. 연초, 올해 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1%였는데 네. 지금은 3.25%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빠르게 올렸냐? 미국은 더 빠르게 올렸죠.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정도 금리 인상은 사실 경기가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외국에서
그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은 교역의 규모, 그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뭡니까? 반도체, 뭐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필수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실제로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네. 이번 달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폭을 어느 정도 줄여보기 위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대출 네, 받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 예. 숨 넘어간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 많은데 이자 부담 얼마나 더 올라가는 겁니까? 예,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역시 대출자들의 이자 네.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25bp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대출 이자가 한 3.3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 이후로 2.7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계신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신용이 GDP보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275bp, 그러니까 2.75%포인트나 높였기 때문에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 3개월 만에 대출 이자 부담이 36조 3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개인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180만 원이 넘게 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지금 시중은행들의 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보면은 상단이 8%에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기준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면은 9%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됩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은 집은 가졌는데 이자를 갚느라 가난하게 사는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우스 푸어 그들만의 문제냐? 경제 현상은 언제나 말씀드리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들이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사회 전반의 경기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또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예.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금융사에 부담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자금 경색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기업 대출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3년 동안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올해는 상당히 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서다 보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좀 다른 분위기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0.96% 올랐네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1.74% 올랐고 환율은 2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건 시중에 자금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만큼 자산시장으로 갈 자금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는 당연히 금융시장에는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인 편입니다. 일단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속도 조절을 하긴 했지만 그 최종 금리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기업 실적도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주가라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배당 가치를 할인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기업들은 매번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배당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의 100원과 내일의 100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배당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다 더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현재의 주가입니다. 이 말은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의 실적도 나빠지게 되겠죠. 예. 실제로 올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220조 정도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1년 전보다 20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 그리고 여기에 따른 12월 FOMC 회의를 봐야지 어느 정도는 좀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 기자 설명 중에 나온 국회 관련 속보는 좀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잠시 뒤에 또 국회 추재기장 그래서 좀 더 알아보게 했고요. 예. 예,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는 게 역시나 부동산인데. 그렇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이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지금 부진한 상황이죠.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네. 기준금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값이 0.5% 하락했고요.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하면 역시 서울을 꼽을 수 있겠는데 서울이 0.52%나 급락했습니다. 매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낙폭이 가파르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거래가 굉장히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경착륙에서 시작되고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거래는 유지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0.25%포인트 높인 것도 기준금리 인상은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헬로윈 기간 인파 문제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전 서울청 정보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특수본에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먼저 박 전 부장에 대한 조사 진행 중입니까? 네, 박 전 부장에 대한 조사는 6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시간엔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부장은 출석에 앞서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묻는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그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이제 삭제 지시를 하신 거는 맞은 건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 전 부장은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문제를 우려한 용산서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부는 박 전 부장이 보고서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삭제를 지시한 건지 살펴보고 있는데 박 전 부장은 규정에 따라 삭제했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부장은 특수본 출범 뒤 부른 경찰 피의자 가운데는 최고위급인데요. 특수본은 박 전 부장 조사를 마친 뒤 곧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불러 정보보고서 삭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김광호 서울청장도 곧 소환 예정이다. 자, 그리고 기동대 요청을 놓고 서울청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임재 전 서장도 다시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서장은 오후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사흘 만에 다시 특수본에 나온 건데요. 특수본은 기동대 요청과 관련해 이 전 서장과 서울청, 용산서 직원 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헬로윈 관련 주무부서 책임자였던 전 용산서 112 실장을 연 이틀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용산소방서 지휘팀장도 오전에 출석한 뒤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시간 현장 지휘를 맡았던 지휘팀장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국회에서 속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할지를 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진통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에 넣는 대신에 마약 수사 관련 부서로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검찰청 조사 대상에 넣을지 말지 놓고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접점을 찾은 겁니까? 네, 조금 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채택된 합의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후 4시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30여 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선 안 된다는 여당 요구에 어제 합의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겁니다. 신경전 끝에 여야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는 대신 대상은 마약 수사 관련 부서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안이 채택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겁니다. 네, 일단 한 고비는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상황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지연되는 동안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본회의가 4시로 미뤄진 직후 여야는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먼저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찰은 참사 원인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왜 조사 대상 기관으로 들어가 있느냐. 연결고리만 있다 그러면 대검찰청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검찰청 포함 여부 말고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도 오후 3시쯤 의원총회를 열고 협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진상조사를 막으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을 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6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정 실장이 과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풀려난 가운데 다른 대장동 일당처럼 폭로에 동참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만배 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최근 잇따라 석방된 이후 법정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서훈 전 실장 조사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아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애초 어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미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늘로 날짜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재작년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월북 결론이 난 경위와 또 관계기관에 이와 배치되는 기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이튿날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인의 잦은 월북 결론이 정해졌고 이후 이와 맞지 않는 정보는 없애도록 정부기관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회의 이후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선 관련 기밀 60건이, 국정원에선 첩보보고서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서 전 실장 월북몰이 한 적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고인이 월북하려고 했다고 몰아간 적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월북 변론을 내는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정부기관에 부당하게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할 때도 영장에 서 전 실장과 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앞두고 지난주 서주석 전 차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고 또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정보 업무를 맡았던 육군소장도 불러 혐의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서 전 실장 조사를 계기로 역시 관련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수사팀 판단 아래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목격했다고 주장을 했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해당 의혹이 사실은 남자친구를 속이려 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은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A씨와 남자친구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거졌는데 경찰은 이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한 제보를 받고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달 넘게 지났지만 도주한 직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사라진 국민 세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6억 2천만 원.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반년 동안 횡령한 돈입니다. 지난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잠적한 뒤 회수한 돈은 7억 원이 전부, 국민 세금 39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수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해외로 도주한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방은 알 수 없고 또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횡령액을 메우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말이 공단 내부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훔친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직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어요. 결국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최모 팀장은 친인척 등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최모 팀장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해서 바깥은 못 나간 것 같아요. 바깥에는 못 나간 것 같은데 필리핀이면 섬이 7천 개나 나고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등 3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정작 사라진 직원 행방을 찾지 못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따가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 등이 훈련소에서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당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을 둘러싼 불법 계약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한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장 가족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 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 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 거기 유원시설에서. 중앙회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름아름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 수의 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목요일 기준 10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백신 접종 또는 확진된 지 석 달이 지나면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9,089명으로 목요일 기준 10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천여 명 많아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많은 59명이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정점 시기가 기존 전망치 12월 말부터 1월 사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비해 개량 백신 접종 간격은 석 달로 단축됐습니다. 8월 26일 이전에 확진되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2가 백신을 추가로 맞을 수 있습니다. 2번 이상 접종을 완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종 횟수와 무관하게 최종 접종 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면 접종 대상자 대비 개량 백신 접종률은 6.1%, 60세 이상은 17%, 요양병원은 18% 수준. 방역당국은 자발적인 접종 참여를 끌어내려면 효과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먼저라고 보고 개량 백신 효과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4,5에 대해서도 효과가 충분하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BQ.1이라든지 XBB 타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면역을 갖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집계된 개량 백신 이상 반응 신고율도 기존 단가 백신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접종자가 많지 않은 점은 고려해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2만 9천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봉쇄 당시인 지난 4월 13일 기록인 2만 8천여 명을 웃돈 것으로 이에 따라 베이징은 오늘부터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를 의무화했고 동북 최대 도시 선양은 닷새 동안 준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 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기 가구를 찾을 때 질병과 채무 같은 정보도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병원에는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같은 정부의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나 외부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환자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의료진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환자의 요구를 저희가 들어보고 질환군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정도에 따라서 가용한 자원들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원들을 저희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데 질병 정보 등 더 많은 요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정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파악했지만 질병과 채무 등 10가지를 더해 44가지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등 5가지 정보를 우선 추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등 5가지를 내년 하반기에 더 확충합니다. 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계좌별 연체 금액 기준은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해서 1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수도와 가스가 끊기기 전 단계인 요금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세대 단위로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위기가구 발굴 체계에 포착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경우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사망이 의심되는 가구의 구조와 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침도 마련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관역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고 정부 반대 투쟁까지 부추기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이자 도적이 매드는 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 막말 비난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유엔이 탄도미사일 논의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으로 이번에는 우리의 독자 제재 검토를 거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이 독자 제재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치 바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천치 바보라고 비난한 뒤 남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자신들의 관역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정부 반대 투쟁을 사실상 선동하고 나선 겁니다. 또 전 정부 때는 서울이 관역이 아니었다고 말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북한의 책임 전가 시도라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통일부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군 당국이 오는 29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을 앞두고 북한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미시간함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 멈췄다며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은밀성을 요구하는 핵 잠수함이 특정 위치에 있다고 알리는 건 이례적인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이를 묵인하는 중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면서 키이우에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격이 기반 시설에 집중되면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고 이웃 나라인 몰도바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해 키이우 전역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해 키이우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 파괴돼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산부인과 병동이 폭격을 받아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어머니와 의사는 구해냈지만 신생아는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특히 전력시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인 에네르고아톰은 남우크라이나 원전에서 다수의 원자로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의 흐멜리츠키 원전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А потім Росія довела всьому світу, що це все правда, застосувавши 67 ракет по наш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по нашій енергетиці, по звичайним людям. 원전 여러 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기와 물,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에서도 국토의 절반 가까이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Не работает телефон, нету света, холодно, дождь, замерзли.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노린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웃나라 주민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DC와 가까운 버지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6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네, 매장 관리 직원인 범인도 사망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의 월마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쇼핑객으로 붐비던 대형마트에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근무교대 직전에 직원들이 모여있던 휴게실 문을 매니저가 열더니 아무 말 없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suspect is dead from what we believe was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He wanted to know was the shooter an employee of Walmart, an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가해자와 희생자가 직원으로 드러난 월마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버지니아의 주지사는 흉악한 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체사피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진다고 마음을 표했습니다. I know it pains all of us to be together today on this day of incredible tragedy and unimaginable sadness.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지 사흘 만에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든 괴한이 난입해 2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자체 통계를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망하는 다중살인 사건이 올해 들어 40건 벌어졌다며 이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그 본회의 끝나고 오시느라고 좀 서둘러 오시느라고. 본회의 끝난 건 아니고 도중에 왔습니다. 아, 도중에 아직 안 끝난 거죠? 예, 네, 용산 사태 국정조사 네. 실시계 의결을 하고요. 예. 네, 그럼 그리고 왔습니다. 오셨으니까 의원총회부터 좀 본회의까지 먼저 한번 분위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예. 이제 여야 간에 그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네. 그 대검 조사 대상의 대검 포함 여부 가지고 예. 국민의힘 쪽에서 좀 이의를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당초 예정돼 있던 2시를 4시로 연기를 하고 예. 다시 협의를 해서 대검은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예.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 지금 바로 마이크 차고 앉으셔가지고 한숨 돌림 겸 이재호 예. 고모님께 예.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예.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예. 네, 국정조사 사실 이게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또 오전만 해도 신경전이었는데 다시 또 합의안이 마련됐거든요.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여야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네. 국정조사는 항상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아, 예. 뭐 그게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가 서로 그 의견을 겪는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네.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예. 또 여당도 어제 합의했다가 대검찰청 빼자 그랬다고 오늘 마약 전담반에 한해서 포함한다 다시 또 합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차하게 안 해도 막상 국정조사 들어가면 네. 여야 원내대표나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예. 오늘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보류하자든지 요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류하다든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꼭 무슨 국정조사 보고서 할 때 그걸 다 결정해서 하지 않아도 예. 얼마든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번 국정조사 합의문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조사 대상이라든지 조사 기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조사 기간 45일 그 사이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도 30여 분간 진행된 특위 첫 회의에서 공방이 벌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의원총회에서요? 네네. 네.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원내대표가 그 여야 사이에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을 하고 네. 설명 보고를 하고 다만 이제 대검찰청이 당초 합의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다시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한 대로 네.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네. 할 수 있고 만약에 추가로 이제 만약에 위원회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이제 다시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문제 가지고서 여야 간에 실랑이 벌이고 시간 소모하고 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네. 그것이 정쟁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빨리 국회에서는 좀 유능하게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실체 규명, 또 책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책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번 국정조사의 합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가 정쟁만 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서로 싸웠는데 이 여야가 정쟁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곤해하니까 이 국회를 여야 합의해서 국면을 좀 바꾸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회 본연의 임무로 좀 돌아가는 네. 그런 대화를 다시 여야가 열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야는
여당도 너무 고집할 거 없고요. 예. 너무 뭐 꼭 뭐 그리고 뭐 국정조사 왜 하냐 뭐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그거는 여당이 옳지 못한 태도고 네. 국회를 뭐 여당 혼자만 하나요? 야당이 다수인데 야당이 주장하면 그걸 협상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리고 야당도 너무 꼭 요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국정조사 해가면서 얼마든지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융통성이 또 예. 오히려 반대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국정조사가 계획대로 잘 흘러가야 되겠습니다만 점검 차원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이른바 갈등의 불씨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보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늦어지면 결국 또 국정조사까지 늦어지게 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증인 채택 문제에서 또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45일간 예.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7일까지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에 그 어떤 일정의 지장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것대로 별개로 진행하면 될 일이고요. 예. 그 국정조사는 헌법상 있는 국회의 권능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사태가 났을 때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어디에 빈틈이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들이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야당은 혼자 일방적으로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이제 합의에 이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뭐 이거를 악용한다든가 또는 이를 뭐 그냥 방어하고 엄호하는 데만 급급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그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그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이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니까 여야가 이 부분 갖고 정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국정조사 합의한 대로 여야가 성실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족들이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거 두 분 모두 보셨을 텐데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책임자 처벌 또 진상 규명인데 그 축이 하나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진통 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기로 하고 대통령이 내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방 성과도 공유하고 또 예산 전국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에선 통상 어떤 얘기가 좀 오가는지 먼저 한번 고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현안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의 견해와 여당의 견해를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여당의 대표들을 지도부와 회담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생각을 여당에 그냥 전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 동남아 순방하고 외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미국 갔다 와서 대개 그 대통령께서 외국을 갔다 오면 외국 순방의 그 성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단을 동시에 부릅니다. 여야 지도부를 동시에 불러서 순방도 이야기하고 또 부탁할 거 부탁하고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고 예산안 처리도 앞두고 있고 또 동남아 갔다 온 것도 있고 해서 여야 대표단을 동시에 초청해서 좀 그 뭐 만찬을 하든 오찬을 하든 뭐 차를 한잔 하든 그런 그 회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 지도부만 부른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좀 약간 좀 그러네요. 좀 네, 약간 야당 좀. 지도부를 안 부른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잠깐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 듣고 이상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안 만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언급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도 좋은 사람만 어떻게 만납니까? 싫은 사람도 만나고 그럼 사회생활을 하면은 네. 나하고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나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하고도 네. 악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거래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국정을 다루는 때는 필연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전혀 그 이질적인 그런 분들과의 협상이나 협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 만약에 이제 유인태 그 전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감이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상대가 있는 야당 당대표고 네. 그러면 만나고 악수하고 얘기 나누고 밥 먹고 뭐 그래야죠. 또 일정 부분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에게 호소할 것은 또 호소하고. 네. 근데 좀 이 정치 경험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정치가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할 때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차 협치를 하려면 예.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소차 했는데 지금 유인태 전 총장의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자연인 윤석열과 자연인 이재명이 만나서 뭐 사적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호불호 그거는 게재할 사안이 아니에요. 서로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 개인 간의 문제고 네. 대통령이 국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느냐 네. 어떻게 국정의 어려움 특히 야당 때문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 낸 법안도 있는 거고 앞으로 예산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정치적 대화를 하라는 것이지 예. 개인적으로 뭐 야당 대표 만나서 뭐 이야기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고모님도 때문에 정치 생활 오래 하시면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좀 싫어하는 사람을 있습니까? 만나는 건 그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지만은 공적인 대화에서야 공적인 대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만나야 될 때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야죠. 더구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말로는 협치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 의원이나 야당의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야 될 몇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갔다 예. 와서도 그러고 정부 안이 막힐 때도 그러고 충분히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의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이 아주 또 하나의 적기입니다. 몇 번 기회를 놓쳤지만 예. 왜 적기냐? 지금 국정조사도 지금 시작하게 돼 있죠. 예산안도 지금 시한이 지금 임박해 있죠. 그리고 해외도 갔다 오셨죠. 여러 가지로 야당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기회에 협치를 안 하고 인간적으로 싫다고 안 만나면 그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뒤에서 예. 뭐 뒤에서 설사 싫으면 뭐 자기들끼리 또는 뭐 몇끼리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 표출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해외 순방 결과를 그 정치권에 국회에다가 그 설명하고 보고해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늘 어느 대통령이고 해외 순방하고 그걸 보고할 때는 국민을 대신하는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의 얘기도 듣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치권에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었는데 이번에 여당 대표들만 딱 부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바라보는 국민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국민들 보시라라는 네. 것이 아니면 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까 싶습니다. 일부러라도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불러서 더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여당 대표단만 부를 이유도 없어요. 여당 대표단이 뭐 용산 대통령실을 하라는 대로 잘 하는데 뭐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데 뭐 지금 여당 대표 불러서 따로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오히려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지도부를 그게 만날 더 급하죠. 시점이다. 그리고 네. 또 지금 또 현안이 있잖아요. 60여 회나 취임 후 지금까지 하던 도스태핑 그걸 또 중단했잖아요. 그것도 야당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다. 왜냐 그러면 이건 기자들과 약속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이잖아요. 네. 국민들과 이야기하는 건데 형식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려면 야당 대표단에게도 먼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를 풀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도 여당 지도부만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당 지도부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여당 지도부 쓴소리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쓴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뭘 쓴소리? 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그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작아지기만 하는 여당 지도부인 것 같아요. 할 말도 못하고 그냥 할 말을 했다가 네.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딱 찡그리거나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갑자기 또 바싹 엎드리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여당 지도부도 지금 대통령한테만 그냥 예쓰면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 아닌 건 물론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도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귀뜸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스태핑도 하기로 한 거니까 좀 박순식을 수정해서라도 보완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당 지도부만 부를 게 아니라 야당 지도부도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쓴소리를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수 5선인데다가 원내대표잖아요. 당의 여야 협상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당내 여론이나 민심은 당이 파가 민심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국민의 소리와 당의 소리를 조영 원내대표가 전달하면 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또 조영 원내대표가 가끔 가다 깡단도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죠. 이번 해외 순방도 사실은 그 바람직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영 원내대표가 이거는 야당 지도부 대표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하고만 이렇게 회동하는 건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저도 뭐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오면 이번에 조영 원내대표가 여당만 불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대통령에게나 이번이 협치에 좋은 기회인데 야당의 지도부도 같이 부릅시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같이 부릅시다. 이렇게 조영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으면 아주 좋을 뻔했죠. 네, 오늘 뭐 국회가 분주하긴 해서 혹시 YTN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YTN 보다가 조영 원내대표가 내일 쓴소리를 할지 어떨지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내일 한번 또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과의 만찬도 함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매일 안 봐도 우리 나올 때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밤 10시에는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이 더 낮겠는데요. 거리 응원 계획하신 분들은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밤부터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서부와 전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은 3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대구는 18도, 부산은 19도, 광주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영하권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